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만에 서울 공기였거든요.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공항 앞 도로에 매연 냄새랑 휘몰아치는 습기만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여길 그리워했었는데도 막상 도착하니까 그냥 어색했어요. 택시에 올라타서 언니네 집 주소를 말했어요. 오랜만인데도 아직도 그 골목 이름이 입에 익더라고요. 창밖 풍경은 조금 달라졌고 색깔도 바뀐 단판들이 많았지만 어떤 표정으로 이 동네를 다시 바라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에는 아직 형부가 살고 있겠지. 그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겠죠. 웃을까? 나를 보면 어떤 눈빛을 할까? 생각보다 그게 더 떨렸어요. 형부를 다시 본다는 게요. 그건 그냥 가족과의 재회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다른 감정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설렘 비슷한 거요. 그런 기분 들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쩌죠? 이미 들었는데요.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계산을 하고 캐리어를 끌며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계단 밑 창문에 익숙한 주황빛 불이 보였어요. 3년 전에도 그랬어요. 늦은 밤 야근에서 돌아온 형부가 불 꺼진 주방에서 컵라면 물을 붓던 그 장면. 그게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네요. 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거실에서 TV 소리가 났어요. 형부였어요. 왔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어요. 인사말인데 왜 이렇게 깊게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저 왔어요. 형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건 그냥 기분 탓은 아니었어요. 3년 전 대학 졸업하고 갓 사회생활 시작했던 처제였던 제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르게 보였겠죠. 집 맞네. 방은 미리 정리해놨어. 언니가 오전에 미리 나가면서 얘기했거든. 아, 언니는요? 엄마 많이 안 좋으셔서. 병간호하러 며칠 갔어. 너 올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정리 싹 해놓고 가셨더라. 그 순간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언니는 없고 이 집엔 형부와 나 둘뿐이었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어쩐지 온몸이 말랑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형부는 다시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그 골목 특유의 소음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TV 소리와 형부의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런 생각 지금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거실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내가 돌아오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형부가 퇴근한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몇 초 뒤 현관 불빛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죠.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냉장고 여는 소리, 병 따는 소리까지 들리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거실에 나가보니 형부는 이미 소주와 맥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 옆에 반찬 2개, 컵라면 하나. 대충 때우는 저녁 같은데도 왠지 제 자리가 마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잔 할래? 형부는 소주병을 흔들며 저를 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만요. 잔 가져올게요. 부엌에서 작은 잔 2개를 꺼내와 그 앞에 놓았는데 형부가 먼저 따르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은 걸 보면서 괜히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예전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요. 지금은 자꾸 눈에 밟히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너 술 좀 마시냐? 회사 다닐 땐 종종 마셨어요. 거기선 와인보단 소주가 더 그리웠어요. 제가 웃자 형부도 살짝 입꼬리를 올렸어요.
잔이 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첫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이 꽤 오래 남았어요. 혼자 마실 때랑은 달랐어요. 바로 앞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게 말보다 더 많은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형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그냥 애기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말을 끝맺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의 끝에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더 위험했어요. 저도 그래요. 형부가 예전보다 말이 줄었어요. 대신 눈빛이 좀 더 오래 머무는 것 같고, 그 말은 제 속에서도 낯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 근데 형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소주를 다시 따랐어요. 취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목 뒤가 빨갛게 달아오른 그 사람의 손이 잔을 밀어주다가 멈칫했어요. 머리 많이 길었네. 염색했지. 네. 귀찮아서 그냥 밝게 해버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형부의 손이 제 머리카락 끝을 가볍게 집었어요. 잡은 것도 아니고 스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감촉.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른이 다 됐네. 말투도 눈빛도 이런 것도.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혔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TV도 꺼져 있었고 유일하게 울리는 건 제 심장뿐이었어요. 고개를 들자 형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개를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좀 취했나? 형부가 그렇게 말하며 잔을 들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 때문이 아닐 거라는 걸 저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딘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요. 마트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던 순간 오른편 시야 끝에 간판 하나가 들어왔어요. 유토 모텔.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네온이 이상하게도 시선을 붙들더라고요. 형부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내 옆을 걷고 있었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 특별한 말은 없었죠. 그런 침묵이 오히려 더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바람도 없고 조용한 골목인데도 마음이 먼저 소란스러워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밤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멈췄고 형부도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 눈을 맞췄을 때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론처럼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산이랄 것도 없는 단순한 직감이었죠. 괜찮겠지, 아마도.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도 그가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 같은 것.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형부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표정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말없이 시선을 붙잡는 그 얼굴. 나는 팔짱을 끼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게 물었죠. 괜찮겠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묻는 것보다 확인에 가까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발걸음은 간판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등 뒤에서 따라오는 형부의 발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적은 침묵이라기보다 말이 필요 없는 종류의 신호 같았어요. 무인 발급기에서 방키를 뽑을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공기에 감정이 흘렀고 체온이 뒷덜미까지 스며드는 듯한 긴장감이 가득했거든요. 문이 열리고 조명이 켜졌을 때 방 안은 탁하고 낯설지 않은 온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익숙함이 더 위험했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두자 형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나는 잠깐 커튼 틈을 보았고 바깥 풍경은 딱히 특별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순간부터 우린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겠죠. 형부가 다가왔고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가까이 마주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가볍게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손길이 닿는 순간
등줄기가 먼저 반응했어요. 눈을 감을 필요도 없이 감각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입술이 닿았고 숨이 섞였어요. 목선으로 이어지는 입맞춤이 조심스럽게 내려왔고 손끝은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옷감이 미끄러지는 소리조차도 들릴 만큼 방 안은 너무 조용했죠. 그 조용함이 체온을 부풀게 만들었고 몸이 겹쳐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보다 무너지는 쪽에 가까워졌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으며 셔츠를 완전히 벗겼고 형부는 내 허리 라인을 따라 손을 올렸어요. 속옷 아래 닿는 감촉이 부드럽게 이어졌고 나는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어요. 그건 멈추자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가도 괜찮다는 표현이었어요. 말 없이도 감정이 다 전해진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동시에 알게 되었어요. 창밖은 어둡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엔 숨소리와 체온만 가득했어요. 모든 선은 그 밤 안에서 사라졌고 감정은 침묵 속에서 다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냄새가 코끝을 두드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솥, 간장에 절여진 무언가의 짭짤한 향, 부스럭거리는 그릇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라 순간 어제의 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몸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누워있던 내내 무릎 안쪽 간지러웠고 이불 속 체온이 이상하게 더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자 언니는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하고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그 손끝에 익숙한 리듬, 아무렇지 않은 얼굴. 식탁 위엔 달걀말이, 된장국, 고등어조림 같은 평범한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서워졌어요. 잠은 잘 잤어? 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말투에서 감정을 가늠할 수 없었죠. 그냥 물어보는 건지, 뭔가 알고 묻는 건지. 나는 평소처럼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릴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고요. 형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전날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고 손엔 젓가락이 들려 있었죠. 그는 나를 힐끗 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달걀말이를 집어 내 그릇 위에 올려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자연스럽다기보단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내가 좋아하잖아. 맛있지? 형부의 말에 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오래 머무는 시선이 있었죠. 그게 더 불안했어요. 들킨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걸까? 둘 중 뭐든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목을 타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형부는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며 휴대폰을 뒤적였어요. 그 모습들이 너무 평온해서 도리어 나 혼자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어젯밤의 체온, 입술, 손끝, 속삭임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의 이 공간은 그걸 모두 부정하는 듯 했어요. 정상이라는 단어는 때로 그렇게 사람을 질식시켜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 아무 일도 없다는 척. 그 두 개의 척이 겹쳐질 때 사람은 제일 깊이 무너지게 되나 봐요. 나는 입을 열지 않았고 형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언니는 그 둘 사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만 가끔 스치는 시선 속엔 아주 얇은 가시 하나쯤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척할지, 못 느낀 척할지,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점심 무렵 도착했어요. 알림을 확인하니 단 한 줄. 오늘은 내가 예약해. 마침 점심시간이라 책상에 엎드린 채 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잠시 멈췄고 스크린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모티콘도 없었고 물음표도 없었어요. 그냥 말하듯 툭 떨어뜨린 문장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몸속 온도를 천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손끝부터 먼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익숙한 앱을 켜고 지역을 검색하고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어요. 머릿속에는 장소의 구조, 조명의 밝기, 침대 매트리스의 감도까지 순식간에 떠오르고 있었죠.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빨리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차분함을 더해줬어요. 마음은 이미 절반쯤 그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간헐적인 알림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주변 소리에 자꾸 시선이 흩어졌어요. 형부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의 묵은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관계. 이건 말보다 더 단단한 신호였으니까요. 해가 지기 전 난 먼저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벽은 전보다 더 낡아 보였고 간판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입구에서 키를 발급받으며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그 사이에 거울 속 내 얼굴을 한번 확인했어요. 립스틱이 어색하게 짙어진 듯해 살짝 눌러지웠고요. 302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비슷한 공기가 천천히 피부에 닿았어요. 커튼은 미리 닫혀 있었고 조명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톤이었어요. 에어컨을 켜지 않은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 도시 소음만 멀리서 들렸어요.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렸고 형부가 들어섰어요.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가방을 내려두고 바로 내 앞에 섰죠. 아무런 인사도 웃음도 없이. 그건 이제 불필요한 절차처럼 느껴졌어요. 형부의 손이 먼저 내 허리를 감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있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듯이. 나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고 스스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셔츠 단추는 빠르게 풀려나갔고 손등이 피부에 닿는 순간마다 짧은 전류가 흐르듯 감각이 밀려왔어요. 내 손은 형부의 바지 지퍼를 더듬었고 머뭇거림은 없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짧게 들렸고 입술은 곧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 키스는 조심스럽지 않았고 빠르게 탐색하는 입김은 이미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허벅지 안쪽이 저릿하게 반응했고 손이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침대 시트 위로 몸이 밀렸고 내 손끝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리던 순간 서로가 내뱉는 숨이 점점 빠르게 얽혀갔어요. 속옷이 벗겨지는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형부의 손이 다리 안쪽을 따라 움직일 땐 말 대신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은 첫날과 달랐어요. 망설임이 없다는 건 부끄러움조차도 이미 지나버렸다는 뜻이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고 입술과 손길은 서로가 어디를 원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쾌락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안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만큼 감각은 세밀했고 반응은 솔직했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형부는 내 머리카락을 조용히 넘겨주었어요.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둔 채 눈을 감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지도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아니, 겉으로는 그랬어요. 식탁 위엔 늘 그랬듯 밥솥이 있고 거실엔 잘 정리된 쿠션, 주방엔 손에 익은 그릇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언니는 변함없이 무심했고 늘 그랬듯 말수가 적었죠. 어떤 날은 형부가 늦어도 별다른 질문이 없고 어떤 날은 내가 거실에서 잔 날조차도 불편했어. 정도로만 묻고 넘어갔죠. 그 무심함이 처음엔 고마웠다가 이젠 너무 편리해졌죠. 나는 언니가 민감해지지 않게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했어요. 작은 농담도 잘 웃고 식사 자리에서는 꼭 반찬을 챙겨주며 먼저 이야기하려 했었죠. 형부는 반대로 말수가 줄어들었고 언니에게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칠 만큼 무심했거든요. 그게 더 이상해 보여야 하는데 언니는 그런 기류에도 둔감하게만 반응했어요. 우린 그걸 이용하고 있었어요. 명백하게, 계획적으로.
언니가 외출하면 형부는 먼저 샤워를 했고, 그 후엔 내가 주방 정리를 핑계로 늦게 움직였어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다리 사이에 끼운 쿠션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어색하지 않았고 들키지 않는데 익숙해지고 있었죠. 어릴 적 형부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언니보다 훨씬 먼저 나한텐 그가 첫사랑처럼 멋진 어른이었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자전거를 태워주던 손에선 이상한 보호 본능 같은 게 느껴졌죠. 언니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그 감정이 뭔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단순한 형부라는 호칭이 내 감정을 덮기엔 얇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 품에 안겨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단지 안기기만 해도 어릴 적 내 모든 허기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착각은 지금은 너무 생생한 실체가 되어 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둘만의 은신처였어요. 문 하나만 닫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조심하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평온한 척하는 기술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어요. 언니는 점점 더 안심해했고 나는 그 안심을 유지하기 위해 더 밝게 웃었죠. 형부는 나보다 훨씬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 눈빛,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손을 얹어야 할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요. 계획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모른다는 걸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공모자 특유의 조용한 긴장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이 긴장감이 우리가 이 관계를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랑보다도 훨씬 깊고 오래가는 종류의 결속이었어요. 형부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언니가 그렇게 말하며 캠핑을 제안했을 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혼 6년 차, 일에 지친 얼굴을 한 형부. 그 사람과 단둘은 아니었지만 한적한 산속이라는 공간이 이미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거든요. 나는 결국 따라 나섰어요. 기회라는 건 그렇게 스스로 만들지 않아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장작불이 꺼지고 언니는 텐트 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는 걸 확인하자 나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형부도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말도 없었고 눈빛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어두운 오솔길, 풀냄새, 얇은 바람막이 사이로 스미는 공기. 말없이 걷는 동안에도 나는 형부의 손등을 2번이나 훔쳐보았어요. 차마 닿지는 못했지만 발끝과 발끝이 가끔 스칠 때마다 심장이 훅 하고 위로 튀었죠. 형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길 옆 작은 간판을 가리켰어요. 작은 글씨로 객실 이용 가능이라 적힌 숙소. 너무 조용해서 더 유혹적이었어요. 들어갈래?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입을 열면 그 끓어오르던 감정이 소리까지 따라 흘러나올까봐 무서웠거든요. 체크인 따윈 없었어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작은 숙소. 방 안은 은은한 조명, 벽에는 숲 사진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침대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문을 닫고 형부가 먼저 말했죠. 여기까지 온 거 괜찮은 거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숨소리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형부가 먼저 다가왔어요. 나는 허리를 가볍게 끌어당겼고 이마에 닿은 입술은 조용히 체온을 묻혔어요. 셔츠 단추가 하나씩 열리며 그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들이 스쳤죠. 피부에 닿는 체온, 고개를 숙여 내려오는 입맞춤, 손끝이 허리선을 따라 미끄러지던 감각. 나는 그걸 모두 감싸 안고 천천히 형부의 손을 감쌌어요. 머리카락이 어깨에 떨어질 때 그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흘렀고 숨이 깊게 가라앉았어요. 발목이 들렸고 허벅지 안쪽까지 스쳐 지나던 손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셔츠가 벗겨지고 안쪽으로 들어온 손이 등을 따라 허리를 감았을 땐 입술에서 짧은 숨이 터졌죠.
눈을 감은 채 손끝으로만 서로의 마음을 훑었어요. 침대 시트가 조용히 일렁였고 천천히 두 사람의 리듬이 하나로 이어졌죠. 숨소리가 그날 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지나간 뒤에도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게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둘은 다시 텐트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숨소리는 아까와 다르지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침낭에 들어가 누웠고 형부는 곁에 조용히 누웠어요.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짝 닿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죠. 깊은 밤, 언니의 바로 옆에서 그와 나 손을 맞잡은 채 그날 밤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반찬을 하나씩 놓고 있었어요. 계란찜이 부풀지 못하고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아침상이 고맙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 작은 균열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슬쩍 내 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내가 해준 거 진짜 맛있더라. 그 말에 언니의 젓가락이 잠시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 잠깐의 정적은 내 안에서 이상하게 오래 울렸어요.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입에 넣었고 나는 일부러 언니를 보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도우며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요즘 잠은 좀 자요? 눈 밑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응, 괜찮아. 그냥 좀 뒤척였나 봐. 그런 말, 보통은 걱정해서 묻는 거지만 나는 확인하려고 물은 거였어요. 언니가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날 저녁 형부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시작해봐. 내가 해야 더 설득력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처음엔 손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잠깐뿐이었죠. 나는 언니가 샤워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형부와 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형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냥 틀린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모은 채 앉아있던 다리를 천천히 풀었어요. 형부가 틀린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형부 인생에 맞춰야 할 사람이 틀린 거겠죠. 말하고 나니 나 자신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언니가 나오는 소리에 우리는 곧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웃었고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올려가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격을 되찾는 거야. 그 다음 날 언니가 출근하자마자 나는 형부와 장을 보러 갔어요. 평범한 마트 속에서 나는 일부러 언니가 자주 먹는 제품을 하나하나 무시했어요. 이거 언니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했는데. 그랬나? 나 요즘 이게 더 좋던데요. 형부는 웃으면서도 말없이 그걸 장바구니에 넣었고 그 순간 난 알았어요. 점점 더 내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는 걸요. 저녁엔 일부러 언니의 핸드폰을 살짝 확인했어요. 문제될 건 없었지만 형부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형부, 언니 요즘 이상해요. 전화 안 받는 시간도 많고 통화 기록도 좀 비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볼게. 형부는 그 말에 곧장 무언가를 믿어버린 눈빛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조용하게 일상이라는 외피를 입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언니의 성이 아니었고 곧 내 왕국이 될 겁니다. 처음엔 이상한 시선 정도였어요. 카페 앞을 지나칠 때 옆 테이블의 수군거림이 뒤통수를 스치는 것 같았고 단골 미용실 원장이 머리 감기며 묻는 말투도 어딘가 날카로웠죠. 요즘 집 분위기 좋으시죠? 형부도 잘 지내시고.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동네 좁디 좁은 입과 눈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무너졌다는 거요. 한 번 틀어지면 절대 예전처럼 덮을 수 없는 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형부는 퇴근하자마자 거실 창문부터 닫았어요.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창밖을 봤고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커피잔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죠. 언니는 그 와중에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녀 특유의 묻어남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듯 보였지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은 낯설었어요. 며칠 뒤 언니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잠시 쉬고 올게. 다른 말도 다툼도 없이 그렇게요. 형부는 그 메모를 아무 말 없이 찢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어떻게 살지만 남은 거야.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소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쩌면 이사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박스를 꺼내고 옷장을 열고 냉장고 속 정리를 하면서도 우린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짐을 싸는 손길 사이 형부는 내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우린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라고요. 동네를 떠나기 전날 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언니가 웃고 있던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바꿨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새로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이곳에서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섞인 냄새, 거리의 소음, 사람들이 걷는 속도 같은 건 전혀 달랐죠. 낯선 동네에서의 첫 장을 넘기는 느낌이랄까.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만의 이야기라는 걸 스스로에게 반복하면서 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형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걀을 젓는 손길이 전보다도 부럽고 팬에 기름을 두를 때 나를 한번 쳐다보는 눈빛도 다정했죠. 계란말이 좀 짜도 봐줘. 그 말에 웃음이 나왔고 나는 그를 등 뒤에서 안았어요. 이게 부부라는 거구나. 그런 착각조차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장은 늘 같이 봤어요. 카트를 끌며 천천히 걷고 고기 앞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손등이 겹치는 일도 당연해졌죠. 형부는 내게 물었어요. 내가 아내였으면 이런 삶 괜찮았을까? 이미 괜찮은데요. 그 대답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전보다 더 선명했어요. 밤이면 어김없이 한 침대 위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말없이 어깨에 얼굴을 묻는 그 시간이 이전엔 죄책감이 스쳤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저 편안했어요. 그는 머리칼을 넘기며 자주 속삭였어요. 지금처럼만 살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게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문 밖엔 인기척 하나 없었고 이웃과 눈이 마주친 적도 드물었죠. 햇살도 어딘가 눅눅했고 창문을 열면 늘 습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어딘가 정리되지 않는 불안이 방 안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침대맡에 앉아 발가락을 만지던 형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무섭다. 왜요? 조용한 곳엔 꼭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괜히 불을 켰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벽지에 붙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우리의 고요를 슬쩍 흔드는 것 같았거든요. 마트 계산대 앞 평소보다 느리게 지나가는 시간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형부와 장을 보던 길, 잠시 들른 카페에서 오래전 동창을 마주쳤고 가볍게 인사만 하려던 게 몇 마디 웃음 섞인 대화로 이어졌죠. 형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부의 손등이 운전대 위에서 잔뜩 굳어 있는 걸 봤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거실 불을 켜기도 전에 형부는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 누구야? 딱딱하게 꺾인 말투, 숨을 삼키는 내 입에서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고 형부는 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죠. 너도 날 속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질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함께 지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이 삶을 선택했는데, 형부, 그냥 동창이에요. 우연히 마주쳐서. 웃더라. 눈 마주치고 웃더라.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형부가 본 건 그 웃음 하나뿐이었고, 그 웃음이 이 사람의 심장을 짓밟은 것처럼 굳게 다물어진 턱선이 아득했어요. 형부,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나는 작게 말하며 다가갔고, 형부는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너는 날 다시 무너지게 하지 마. 난 다시는 못 견딜 것 같아. 그제야 나는 형부가 선택한 이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 위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날 자기 것처럼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형부는 평소처럼 내 머리카락을 만지지 않았어요. 내 손을 잡지도 등을 감싸지도 않았고, 나는 등 돌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깨어 있었죠. 불은 꺼졌고 숨소리만 남았는데 이 고요가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사랑이 아니라 갇힌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점점 형부의 감정 안에 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단지 오래된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가 그걸 외도처럼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할 때 무의식의 체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날카롭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뱉었죠. 너 누구랑 웃은 거야? 놀란 나는 그냥 친구야. 오랜만이라. 그렇게 대답할 때 나는 내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를 세차게 잡아당기자 심장이 덜컹했죠. 거짓말하지 마. 그의 음성엔 질투와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는데 그는 내 등을 미는 힘이 더 세졌어요. 날 속이는 거야? 그 질문은 칼보다 깊게 심장에 박혔어요. 내가 흔드는 목소리로 겨우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다야? 정말 다야. 소유욕 어린 그의 눈빛이 나를 완전히 가두고 있었죠. 그가 급히 팔을 내 허리로 감고 숨소리가 목덜미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체온은 갑자기 무거워졌어. 내 온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불안하게 떨리진 않았겠죠. 그의 손이 옷 속으로 미끄러져 내 몸을 압박할 때 나는 처음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질투로 포장된 소유욕이라고. 내 거부감과 두려움이 커지며 공기가 질식할 듯 무거워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전에 나는 손을 잡아 뿌리쳤어요. 그만. 내 목소리는 떨어질 듯 낮고 서늘했죠. 그는 그제야 움찔했고 나는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분명히 느꼈답니다. 우리가 만든 관계는 이제 사실 깨지고 있었고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야말로 착각이 아닌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음을. 신발을 신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가방은 이미 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현관문을 열면 이제 이 집과 끝이란 걸 알면서도 마지막 한 발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죠. 형부. 내가 부르자 형부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사람,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낯설고 솔직히 좀 불쌍했죠. 진짜 다 내 잘못이야? 그가 입을 떼며 말했어요. 세진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말 좀 해줘. 제발. 나는 잠깐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을 준비하듯 숨을 깊게 들이켰고 끝내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형부는 지금도 모르겠죠. 침묵이 지나고 나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내가 심각하게 착각을 했네요. 형부는 그저 날 갖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자 형부의 눈동자가 순간 흐트러졌어요.
뭔가를 반박하려다 멈추고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든 걸 쥐고 흔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나였고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던 거고요. 나는 점점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게 너무 숨 막혔어요.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널 사랑했어. 조용히 중얼이듯 나직하게 말했어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가방을 들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형부가 무릎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세진아, 가지마. 나 이제 진짜 다 고칠게. 너 없으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해.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잡아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 표정엔 단 하나의 대답만 있었죠. 형부, 사랑은 떠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고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그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도 울고 있었거든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은 계속 났지만 내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 그 사람, 그 감정 모두 거기 남겨두고요. 형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시골의 한 절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낮은 기와 지붕 아래 새벽 공기의 차가움까지 다 받아들이며 사소한 일상도 멈췄습니다. 형부는 머리를 삭발하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죠. 나는 언젠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는 언제나처럼 말 없이 걸으며 땀 흘리는 수행자들과 함께 조용히 밥을 짓고 법당에 들어가 절하고 혼자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가두고 버리며 지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랑과 집착 그리고 파괴, 그 무너진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우연히 듣게 되었죠. 그에게 어느 날 다가온 비구니가 있었다고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 말은 깊은 울림이었어요. 물을 가득 품어도 흘러넘치지 않고 마음을 비워도 텅 비지 않는 그 상태. 그 비구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너무 타지 마세요. 아픔이 무겁다고 물을 부어 채우면 그 물은 넘치거나 썩게 될 뿐입니다. 흘려보내야 하며 흐르며 비워야 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달 밝은 밤, 창 너머 소리 없는 법당에 앉아 절벽 같은 속죄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요. 형부가 정말로 마음속 단단한 굴레를 놓는다면, 언젠가 물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면, 이 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끝날 수 있겠지요. 바람은 묵직했고 절마당의 풀잎도 차가운 숨을 쉬고 있었어요. 등잔불 아래 앉은 두 사람, 형부와 그녀는 말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죠. 달빛이 창을 스치며 비구니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형부는 그 곁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자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닿았을 때 비구니는 놀라지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천천히 손을 감싸주었어요. 작은 손 안에 담긴 체온이 이상하게도 익숙했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은 채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깊었죠.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기도방 옆 작게 마련된 침상 위엔
하얀 이불이 곱게 정리돼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겨울밤의 찬 기운이 여전히 들이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담요 위에 무릎을 꿇고 앉자 형부도 망설임 끝에 그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불빛은 흐릿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눈동자 안으로 체온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던 시선이 천천히 흐르듯 흘러내릴 때 형부는 멈춰선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얇은 천 사이로 닿는 체온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찬기와는 달리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숨결은 고요했어요. 그 순간 형부는 문득 마음속 어딘가가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제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난 그녀가 아니라 눈앞에 사람 지금 숨쉬는 이 여인만이 모든 감각을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한 건 처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여자를 원했던 거였지. 그 자각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사랑이라 착각한 집착, 순정이라 믿었던 열망,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안의 허기였다는 걸. 그리고 형부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다가온 그 얼굴 왜 이렇게 따뜻했을까. 언니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내 가슴이 먼저 비었어요. 형부 그대는 왜 날 그렇게 바라봤나요? 내가 착각한 건가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눈빛은 자꾸 흔들리고 머리카락 살짝 만질 때 그 손길 왜 이렇게 떨렸죠. 형부 그대는 왜 날 그런 눈으로 봤나요? 내 맘 흔들리게 했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전부였나 봐요. 내가 특별하다고 혼자 믿었나 봐요. 형부 이제는 다 알아요. 그대 맘은 내 맘 아니었죠. 나는 사랑한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층짜리 다세대 건물 맨 2층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40을 간 넘긴 일반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특별할 것 없이 무던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아내는 친구 결혼식 참석차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이런 정적도 가끔은 좋겠다 생각하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건너편에서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웃 하나가 더 생기겠구나. 그저 그렇게 넘겼습니다.
난 12시쯤 되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아주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반쯤 묶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는 저를 보며 놀란 눈으로 웃더군요. 선배님이세요? 여기 사세요. 그 순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종종 얘기하던 후배 예진이었어요. 결혼식이나 모임에서 두어 번 얼굴을 마주쳤던 기억도 나더군요. 그런데 이사 온다는 얘긴 없었는데 우연히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진 씨, 여긴 어떻게? 저 이사 왔어요. 방금 아래층으로요.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반가워요. 예진은 익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랐지만 어색한 기색 없이 둘러보는 눈빛이 여유로웠어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걸요. 선배님 혼자 계신 거예요. 아, 네. 아내는 오늘 지방에 내려갔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오늘 혼자 조용하시겠네요. 예진의 말투는 스스럼 없었고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반쯤 내린 커튼, 그리고 그 여자의 시선이 문득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돌려 저를 보며 웃었을 땐 순간 몸이 조금 경직됐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인사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3분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예진은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제가 이사 왔다고 말 안 했어요. 오늘 저녁쯤에 연락드리려고요. 왜 그 말을 굳이 내게 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다시 문이 닫혔을 때 마음이 잔잔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일이 기억에 남는 걸까요? 차가 식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귀가했고 저는 이미 잠든 상태였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 휴대폰을 터치하는 소리들.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하네. 기차 시간도 늦었고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니 어제 예진이 다녀갔다는 말을 꺼내기엔 괜히 신경 쓰일 것 같더군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오늘쯤엔 본인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둘 다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창가로 깊게 들어왔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녀였습니다. 예진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베란다에서 얼굴을 빼고는 웃어 보였죠. 아, 어제는 감사합니다. 괜히 불쑥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낯선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 아내는 방 안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었고 나는 잠깐 창가에 머무르다 커튼을 치려고 했습니다. 괜히 더 이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녀가 한 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언니한텐 아직 연락 안 했어요. 좀 더 정리되면 말하려고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녀는 왜 아내가 아닌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걸까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함께 나가 걷는 동안 그녀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진이랑도 한동안 연락 안 했네. 그 친구는 뭐 하고 지내나 몰라. 응, 뭐 잘 지내겠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둘 사이의 말이 끊겼고 아내는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며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커튼 너머의 얼굴, 창문을 열면 보이던 그 웃음, 짧은 대화. 그것들이 자꾸 여운처럼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어쩐지 불편한 공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요. 그랬습니다. 월요일 오후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상사도 팀원들도 외근이 겹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지루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느긋하더군요. 그리고 그 느긋함 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예진. 아내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가 위로 올려다보던 눈빛, 커피잔을 든 손의 각도, 말끝에 실리던 그 낯선 친밀함. 오후 5시를 넘기자마자 컴퓨터를 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나왔다는 죄책감보다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지기 직전. 건물 앞 계단을 올라가려던 그때 현관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려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저를 보자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 말투, 말끝의 음색,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가볍게 건네는 그 미소.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냉장고가 비어서 그런데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는데 이상하게 발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어깨 너머로 퍼지는 실내의 냄새에 단박에 다른 공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진의 집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아직 짐이 다 풀리지 않은 채 박스가 몇 개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초와 디퓨저가 은은하게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커튼은 절반쯤 거친 채였고 해가 지며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덮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내려놓고 올게요. 예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주방에 두고 찻잔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길이 그녀의 뒷모습에 잠시 머물렀어요. 헐렁한 니트와 슬랙스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팔목, 그리고 무심하게 묶은 머리 위로 드러난 목덜미가 이상하게 자꾸 시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데도 불편하게 섬세했습니다. 찻잔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떨렸어요. 선배님 얼굴 보는 게 괜히 그랬나 싶어서. 왜요? 난 오히려 반가웠는데. 정말요? 언니가 알면 싫어할까봐 아무래도 제가 불쑥 찾아간 거니까. 말끝을 흐리며 예진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시선을 나누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입을 다문 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가볍게.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이 몸 전체를 전율처럼 지나갔습니다. 춥네요. 생각보다 바람이 들어오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튼을 닫으러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는 손끝, 커튼을 걷는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느릿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선배님이 자꾸 생각났던 게. 그 말은 그 공기 속에서 무게를 달리했어요.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고 나는 그 말을 되돌릴 새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얼굴로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예진의 손끝, 향기, 눈빛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찻잔 사이로 손이 엇갈렸고 그대로 멈춰 있던 그녀의 시선이 내 입술 근처를 스치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귓가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되세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거웠거든요. 너무 빠르게 맥박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침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손끝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는 이미 넘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제 그녀와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손끝이 닿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묵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퇴근이 빨랐던 저녁,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는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왔어 라는 인사는 그 어떤 날보다도 담백했지요.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그녀가 조리대 앞에서 등을 보인 채 움직이는 모습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두 눈으로 평범함을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손목시계를 풀면서 괜히 기침을 한번 해봤고 잠깐 그녀의 눈길을 끌어보려 애를 썼지만 대답은 짧고 습관처럼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나가서 먹자. 요즘 집밥이 질린 것 같아. 그래. 고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녀의 말은 사소했고 리듬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멈칫했던 건 그 대화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진과의 어색한 대화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고 짧았지만 그녀의 말투, 침묵, 시선 같은 것들이 자꾸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행동은 죄가 아니었는데도 내 마음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젖어들고 있었지요.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십 번 했는데 한 번 마음이 흔들리니 제자리로 돌리는 게 그리 쉽지는 않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무릎에 담요를 덮고 리모컨을 조절했고 저는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한참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싶을 만큼 무게가 생긴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연락 없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묻는 척하려 했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 친구 원래 좀 그래. 연락 잘 안 해.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파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자꾸 거슬렸고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침묵엔 무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을 살짝 걷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래층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어제의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붉은 커튼 사이로 비친 햇살, 손끝이 스친 그 짧은 감각. 잊어야 하는 장면을 자꾸 꺼내보게 되는 이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혹시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몸을 기대고 있던 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 덕분에 조금은 정신이 들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여전히 어지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지도 몰라라는 또 다른 속삭임이 엇갈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흐르기 시작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퇴근 무렵 내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진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나눴던 말들과 그 이후로 생겨난 공백이 어느새 일상 속 틈처럼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틈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걸어요, 그냥. 우산 하나만 들고 와요. 그 한 줄에 나는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정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그 말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무언가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빗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감정의 연장이었습니다. 투명한 우산 아래로 좁혀진 공간, 스며든 물기 속 체온의 교차, 그리고 스커트 끝이 허벅지에 닿을 듯 말 듯 떨리던 그 감각은 절대로 실수라 말할 수 없는 농도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발 먼저 멈췄습니다. 예진도 따라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깃들었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눈썹 아래로 시선을 떨군 채 우산을 접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은 문장을 완성시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쳤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7분 거리, 큰개 골목 뒤편에 위치한 한성여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보던 낡은 간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데 잠깐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발끝만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따라 걷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약속된 것도 없었지만 그 무언의 공기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여관 입구에 도착했을 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키를 건네받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객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벽지는 발에 있었지만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고 우리는 둘 다 신발만 벗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예진은 천천히 다가왔고 흘러내리는 물기를 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손 많이 떨려요.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져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쉬었고 시선은 그녀의 젖은 셔츠 아래로 자꾸 떨어졌습니다. 속옷이 엷게 비치고 있었고 손끝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먼저 잡은 쪽은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참지 말아요. 나도 못 참겠거든요. 그 말에 허리를 굽혔고 이마를 맞댄 채 숨을 나눴습니다. 이마를 맞댄 그 지점에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고 머리카락 끝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옷자락이 들어 올려지며 셔츠 안으로 손끝이 들어왔고 등줄기를 따라 올라오는 감각에 온몸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말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벨트를 스쳤고 숨결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이 코끝을 스치고 턱선을 지나 목을 따라 내려왔을 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트 자락이 흘러내렸고 허벅지가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피부와 피부 사이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숨소리는 천천히 리듬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선배님 손 기억날 것 같아요.
오늘 말고도 계속.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고 얇은 속옷의 레이스가 감촉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등을 미끄러뜨렸고 그녀는 작게 떨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허리를 감싸며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내 위로 올라앉지 않았고 그냥 천천히 안겼습니다. 입술이 닿고 다시 떨어지고 숨이 엇갈리며 체온이 교차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옷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고 나는 그녀의 발끝을 잡은 채 스르륵 뒤꿈치를 지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속옷 끝자락에 닿았을 땐 그녀가 가볍게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방의 침묵은 우리 둘의 숨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에서 먼저 깬 건 나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외부 간판 불빛이 천장을 푸르게 적시고 있었고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예지는 등을 내게 돌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허리를 감싸고 있던 내 팔은 그녀의 맨살 위에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장 손을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팔 안에 그녀의 체온이 너무 익숙하게 스며 있었거든요. 그 익숙함이 두려웠고 동시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걸린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작게 웃는 얼굴, 그 안에 아무 후회도 없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후회해요? 예지는 가볍게 물었지만 그 속을 떠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고 어느 단어로도 지금의 상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 쪽이 서로에게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잠시 뒤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여관 간판 아래 맺힌 빗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 채 각자의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 또렷이 남는 침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씻고 침대 옆에 눕는 순간 아내가 무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왔어? 응, 일이 좀 늦었어. 알람 꺼놨어. 내일 늦잠 자. 그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경계도 없이.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고 뒷목을 문지르다 문득 예진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넘어선 건 나인데 돌아오는 건 이토록 무겁기만 하다니요. 그날 이후 예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를 했고 점심을 먹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별다를 것 없이 따뜻했고 여전히 매일 밤 양말을 벗다 말고 나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창밖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녀의 말은 귀를 지나 마음으로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문이 열리며 예진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고 나도 따라했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 너무 많은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먼저 걸어 나갔고 그 말에 담긴 거리감이 오히려 더 명확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워졌지만 더 멀어졌다는 느낌.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모든 걸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누운 채 눈을 감았고 눈꺼풀 안쪽엔 또렷하게 예진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간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손끝의 온기, 허리를 따라 내려가던 움직임, 벽에 부딪힐 듯 떨렸던 입맞춤, 그 모든 장면은 잠들기 직전과 눈을 뜨자마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감촉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이렇게까지 기억을 오래 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요? 금요일 저녁 아내는 회사 회식에 갔습니다. 카톡엔 2차까지만 달게. 자긴 먼저 자고 있어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 정적이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휴대폰을 두세 번 들었다 놓았고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요? 답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도착한 메시지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있어요. 그 한 줄이 모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초인종 앞에 서서 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두세 번. 그리고 결국 벨은 눌러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어쩌면 이틀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짧은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발끝에선 슬리퍼가 벗겨질 듯 걸쳐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예진의 그 말은 환영도 아니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온 말이었지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고도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비켰고 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과 우리는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류는 명확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시간도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벌써 초여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몸을 마주했고 이번엔 아무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고 예지는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천이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망이 농도처럼 짙어지더군요.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스쳤고 나는 입술을 그녀의 귀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만 하고 그녀가 속삭였고 그 사이 손끝이 내 허벅지를 지나 반쯤 내린 바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커튼은 조용히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속옷 위로 손등을 얹었습니다. 그 얇은 천 너머의 온기와 숨이 섞이며 부딪히는 살결. 손끝이 허리를 감고 등을 따라 올라가고 그녀의 뒷목을 부드럽게 쓸어 올릴 때 예지는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녀의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명령에 가까웠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다는 듯 천천히 더 깊이 몸을 밀착했습니다. 속옷끈을 타고 흘러내린 손이 엉덩이 라인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닿았을 때 그녀는 두 팔로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채 침대 가장자리로 몸이 눕혀졌고 숨은 짧아졌으며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그 소리 천천히 내려오는 금소금이 우리 사이의 모든 틈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으로만 서로를 기억했고 체온으로만 감정을 쌓았습니다. 욕망이 닿은 자리는 뜨거웠고 닿지 않은 자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허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맺혔고 입김이 흩어졌으며 결국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린 채. 아침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에 색감이 들어왔고 시야를 정리하느라 한참 동안 눈을 깜빡였던 것 같습니다. 옆을 보았을 때 예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이미 정리된 이불이 덮고 있었고 잔향만이 베개에 묻어 있었어요. 한동안 베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갔을 때 예지는 창가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내 시선에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깼어요? 커피 마실래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요. 요즘 정신 좀 없어서.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어딘가 예의 바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전 밤의 모든 일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고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눈길은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눈을 고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날 말했죠. 나랑 있던 거 후회 안 한다고. 응. 기억해. 그럼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을 그녀가 먼저 깨트렸습니다. 선배님, 지금 나한테 빠져 있어요?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음표 같은 시선, 확신이 아닌 확인. 마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어요. 예진아, 나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어차피 난 선배님보다 오래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대사는 뜻밖이었습니다. 그 안엔 치밀한 계산이 들어 있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정리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미 우리 관계의 끝 어딘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깊은 혼란을 줬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안에서 내 거짓말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내 발끝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 선배님,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되묻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더 복잡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예진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적당한 타이밍의 짧은 메시지나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였기 때문인지 그 말이 더 오래 남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죠. 불편한 조급함이 생겼고 그게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간결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딱 그 문장 하나. 이상하게 그 말을 읽는 순간 누군가 문을 닫아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 중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거리를 두기 위한 가장 예의 바른 말이지요.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예의가 아니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감정 섞인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인가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이라는 말은 분명 다른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 말고도 예진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갑작스럽게 내 안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스커트를 흘려내리던 손끝, 내 팔을 당기던 시선, 모든 감각이 명확하게 예진을 향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평소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만든 카레가 김을 내고 있었고 부엌 한쪽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가 미리 우러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다정함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내가 한 행동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많아? 아니, 그냥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이 집 안의 시간과 저 아래층의 시간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감정, 혹은 더 오래된 감정. 어쩌면 예진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알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결의 무언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점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주말 오후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계단을 서둘러 오르던 참이었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문 앞에서 낯선 실루엣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고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초인종 앞에 선 남자는 짙은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말쑥한 인상임에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몇 차례 버튼을 누르던 손이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선이 겹쳤고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상황의 불편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곧장 계단 위로 올라섰지만 뒷덜미 쪽으로 느껴지는 기척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더 옮기고 나서야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손에 들린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2배쯤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삼켰지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결국 식탁에 봉지를 올려두고 예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 집 앞에서 누군가 왔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5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묘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깔끔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정돈되어 있었고 동시에 선을 그어 놓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말라는 무언의 말 같았고요. 나는 괜히 또 하나의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왔고 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아까 너 내려가 있을 때 아래층에 누가 살더라. 여자 같던데 그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하고 짧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계속 문을 만지더라. 초인종 누른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고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아내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었겠지만 내게는 그 한마디가 뼛속까지 찔러 들어오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진이 처음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왔던 그 장면, 아무 경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던 태도,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졌던 그 수많은 대화와 시선들. 혹시 그 모든 게 나만을 향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방식이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창가에 앉아 아래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지요.
적막함 속에서도 그녀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랑 있었던 것도 생각 중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무응답이 오히려 어떤 확답보다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예진이 나에게 보였던 얼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처음 가졌던 갈망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담, 문득 집안의 정적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1박 2일 일정의 가족 모임을 간다고 했고, 나 홀로 남은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울리고 있었어요. 거실 창을 반쯤 열었는데도 공기는 답답했고, 정수기 옆 컵 하나를 드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던 순간 내 안에 억눌렸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나 조금만 들를 수 있을까요? 예진의 답장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와요. 그 단어 하나에 담긴 모든 의미를 해석할 틈도 없이 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복도에 발을 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아래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식은 듯 저려왔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문을 두드렸고 몇 초 후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 위에 베이지색 슬립을 걸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과 어깨 라인은 그림자처럼 유연했어요. 머리는 풀려 있었고 물기가 살짝 남아 있었는지 귀끝에 가닿은 머리카락이 반쯤 젖어 있었지요. 그냥 얼굴만 보려던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말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문을 닫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 침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먼저 커튼을 살짝 걷어 조명을 낮췄고 방 안은 한층 더 밀도 높은 공기로 가득 찼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 허리에 닿은 감각, 체온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이 손끝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 안 했죠. 내가 왜 선배님을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나는 잠시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 대신 입술을 맞댔고 이번엔 훨씬 더 천천히 깊게 이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끈을 미끄러뜨리듯 잡았습니다. 천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미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속옷 위로 미끄러지는 손등, 살갗이 부딪히며 퍼지는 열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숨결이 내 목을 간지럽히듯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고 허리를 끌어당겼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참으려다 말고 내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냥 아무 말 말고 해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녀의 말이 몸을 이끄는 속도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고 속옷끈을 타고 도는 손가락 하나에도 그녀의 체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둘이 앉았고 나는 그녀의 발목을 잡은 채 종아리부터 무릎까지를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다시 그 깊은 온도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애써 기억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추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경고음처럼 이 밤이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예진의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빛이 침대 끝자락을 타고 흘렀고 그 사이에 그녀의 발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누운 채
그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나는 곡선, 이불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의 작은 점, 그리고 지난밤 동안 열을 내던 피부는 지금 차분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류. 예지는 잠에서 깨자마자 짧은 말만 남긴 채 일어나 버렸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손길도 유난히 바빴어요. 내가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컵을 건네는 손끝도 어쩐지 부정확해 보였거든요. 잘 잤어요? 응. 너무 늦게 잤나 봐요.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 가볍게 말했고, 그 말 끝에선 이상하게 서두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전엔 없던 어색한 거리감이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고, 나는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긴 채 집을 나섰고, 나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베개에 가디건이 걸려있던 의자, 어젯밤 벗어놓은 속옷이 놓인 침대 끝. 그 모든 것들은 명백히 함께 있었던 증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방 안은 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그 다음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세면대 옆에 놓인 물컵 옆에 사용하지 않은 칫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득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씻고 나올 때 항상 보던 그 컵 안엔 예진의 칫솔 하나뿐이었거든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그냥 바꿔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굳이 2개를, 더군다나 그중 하나는 분명 남자용으로 보이는 파란 손잡이였고, 미세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사용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지요. 현관문을 나서려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 내가 알고 있던 예진의 방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장소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선 아무 음악도